석유 안 쓴다. 큰일 났다. 석유 안 쓰니까 우리는 석유를 탈피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절체절명이고요. 말 그대로 지금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네.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 같은 경우에 무슬림 세계에서 이자놀이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실 현재 세계에서 이자놀이 없이는 현대 금융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네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중동 문제 한국 최고의 전문가분을 또다시 여러분의 열의와 같은 성원에 의해서 모시게 된 거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나와주셔가지고 저의 머릿속에는 완전히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이 중동 싸움은 종교적인 싸움이 아니었나 했는데 오히려 종교적인 싸움이라기보다도 이란이 어떤 종교혁명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그걸 수출하는 과정에서 중동 국가들 간에 일어난 불협화음이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국의 시오니즘으로 인해서 그 시오니즘을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여타의 어떤 그 중동 국가와 이렇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동 내에서도 그 헤즈볼라 세력은 또 환영받지 못하는 세력이고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현재 중동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말 너무 피상적이고 잘못된 내용이 많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제 무슬림 친구들도 뭐 이란 친구들도 그렇고 다 얘기하는 게 종교는 피상적이고 결국에는 정치적인 싸움이 종교적인 옷을 입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종교가 분명히 앞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그쪽 지역은 거의 다가 뭐 90%가 무슬림들이니까 무슬림들이 싸운다는 생각을 많죠. 그냥 터키 사람들이 싸운다, 이란 사람들이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무슬림이 싸운다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싸우면 한국 사람들이 싸운다 그러지 크리스찬이 싸운다, 불자가 싸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죠. 네. 그러면은 그 결국은 이제 이슬람은 껍데기고 각 국가 간의 어떤 지정학적인 상황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막 이렇게 저는 종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정학적인 상황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최근 들어서 더 그게 굳혀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중동 문제를 한번 다뤄보면 지금 사우디하고 같은 중동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친한 국가가 있고 친하지 않은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사우디 같은 왕정들은요 왕정하고 친해요. 왕정은 항상 왕실의 안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왕정끼리 친하고 GCC 6개 국가와 함께 이제 그 GCC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왕정으로 있는 옆에 있는 요르단 그리고 모로코 이런 나라들과 친하죠. 그럼 그럼 공화정인 국가들은 공화정끼리 친한 겁니까? 공화정끼리는 다 친하지는 않는데요. 왕정이 공화정을 좀 조심하죠. 왜냐하면 왕정에서 공화정 온다는 것은 결국 왕정이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건 두려워하죠. 이란 혁명이 두려웠던 것도 일단 이란의 왕정이 무너진 것에 대한 쇼크가 굉장히 컸어요. 그럼 공화정이거나 또는 사우디하고 대척점에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 있어요? 사우디하고 대척점은 뭐 대표적으로는 이란이죠. 이란이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던. 이란이고. 그리고 그전에는 이라크하고 사이 안 좋았어요.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공화정이잖아요. 대통령이었습니까? 대통령이었고 사담 후세인이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려고 마음까지도 먹었었고 상당히 안 좋았죠. 그리고 나서는 튀르키예하고는 뭐 밋밋하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아라비아 반도 내에서는 이라크하고 이란이 이제 이란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지는 않지만 이란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그 아랍에미레이트? UAE? 아랍에미레이트 왕정끼리도 사이가 삐걱거리기도 합니다. 경쟁을 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등치가 가장 커요. 인구도 가장 많고 자원도 가장 많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하고 관광 가라고 그런다면 다 두바이, 아부다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두바이가 거기 있군요. 그렇죠. 몰랐어요. 두바이, 아부다비가 아랍에미레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현재 들어와가지고 많은 전 세계 인기를 많이 끌잖아요. 양쪽이 좀 묘한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사우디하고 친하긴 하지만
나름의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거든요. 네.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야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굉장히 조그만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세계로 모든 게 연결하는 연결망이 되고 싶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하메드 빈 살만 MBS가 자신의 멘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UAE의 대통령이자 아부다비 국왕인 MBZ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요즘은 굳이 멘토라고까지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화음만 나오지 않고 불협화음도 나오고 가끔 그래요. 경쟁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AE가 좀 독특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 축구 구단이라든가 특별히 저는 이제 사이클을 좋아하는데요. 사이클의 세계 압도적인 1위 팀을 UAE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UAE는 뭐 사이클뿐만 아니라 뭐 포뮬러도 하려고 그러고요. 온갖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UAE는 모든 걸 다 자기 나라에서 하고 싶어해요. 허브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산업이나 이런 거를 세우는 게 아니라 조금 문화적인 사업으로 잡고 가서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섹터를 발전시켜서 경제 발전하겠다는. 저희는 조금 중동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한번 여쭤보면 우리 중동하면 떠오르는 지리학적인 건 사막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과연 어떤 산업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있는데. 석유밖에 없었죠. 예. 근데 전 세계가 2030년까지 탈화석 연료 한다고 그러고 또 지금 며칠 전에 나온 기사에서는 2030년이면 석유가 남아 돌아가지고 석유에서 수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나라들은 걱정이죠. 석유밖에 없었는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탈화석 연료 이쪽 지역에서 가장 떠오르는 말이 그래서 산업 다각화입니다. Diversification of industry. 그렇군요. 네, 그게 그냥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하마드 빈 살만이 가는 방향, 아랍에미리트 가는 방향, 카타르 다 거기는 매진하고 있어요. 석유 안 쓴다. 큰일 났다. 석유 안 쓰니까 우리는 석유를 탈피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절체절명이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네, 그렇구나. 석유의 의존도가 너무 높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돼요. 저는 그 시점이 2000년 6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오랫동안 왕족이 아닌데요. 한 20년 동안 석유 장관을 했던 야만이라는 석유 장관이 있습니다. 네네. 이 사람이 그때 2000년 6월 달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석유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다. 예, 석유 시대도 석유가 있어도 끝난다. 2030년이면 석유를 팔고 싶어도 사는 나라가 없어서 하나도 못 산다, 못 판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때 말을 들었었어야 돼요. 그게 너무 늦었어요. 사실 지금 중동의 최대 고객이 중국이지만 네. 중국이 아마 올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자동차 중에 1000만 대가 전기차로 나올 것 같습니다.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고 고비 사막이라든가 이런데 어마무시한 뭐 태양광 풍력을 짓고 있거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그러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와, 확실히 2030년에 정말 석유 수요가 더 늘어날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 지금까지 늘지만.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해봤는데 IMF에서 발표한 올 4월달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포인트? 피스컬 브레이크 이븐 오일 프라이스 있잖아요. 네. 재정 균형 유가가 94달러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올해 재정 적자를 안 면하려면 배럴당 94달러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유가가 어떻습니까? 오늘 뭐 많이 올라서 80달러입니다. 그렇죠. WTI 기준. 그러면 14달러씩 모자르잖아요. 네네. 올해 재정 적자는 그러면 돈을 갖다 다른 데서 끌어 써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갈수록 어려워지죠. 그래서 아람코를 자꾸 팔고 추가로 팔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네, 그래서 저희는 중동 공부하는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유가가 아니라 재정 균형 유가. 이 나라가 재정이 말 그대로 적자가 안 나려면 유가가 어느 선을 유지해 줘야 되느냐. 이란은 100달러가 넘고요, 당연히. 이란은 작년보다 훨씬 낮았어요. 작년에 200달러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94달러, 95달러가 돼야지만이 재정 균형 유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100달러가 넘어야지 말 그대로 한국 같은 건설 회사들이 가서 좀 쉽게 수주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금 저희 쪽 조선이라든가 이제 조선 관련 기자재 쪽에서 체크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랍에서 직접 그 아람코 같은 회사가 원유만 팔지 않고
설비를 다 가지고 와서 자기네가 직접 정제해서 팔겠다. 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중동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이 돈을 벌 수 있는 나라 세 나라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음. 쿠웨이트는요 자원도 많고 돈도 많은데 늦어요.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 나라가 가장 중요한데 예전처럼 우리가 돈 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세 나라가 전부 다 네. 뭔가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전처럼 이 모토가 뭐냐면 우리는 돈만 되지 않는다예요. 네. 이제는 돈만 되지 않아요. 예전에 돈이 많아가지고 박현도 너 뭐 할래? 그러면 너 해봐 이렇게 줬는데 네. 이제는 너 할래? 그럼 너 기술 좀 갖고 와봐. 나한테 좀 같이 나누고 같이 해야 돼. 우리도 기술이 필요해. 그러니까 제가 10개 갖고 있으면 2-3개는 줄 수 있지만 거기서 5-6개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엔 나중에 기술 따라잡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제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요즘은 돈만 되지 않아요. 네. 절대 예전처럼 이 국가들이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국가의 목표는 뭐냐면 메이드 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이드 인 UAE, 메이드 인 카타르로 해서 물건을 팔아서 직접 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서 만들고 그래 고용을 창출하고. 근데 그전처럼 돈 줄 테니까 와서 해 이런 게 아니라 돈 줄 테니까 뭐 해. 그리고 뭐 이득만 우리한테 줘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어려운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왕정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그 재정 균형 환율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 국민들을 다 안심시키고 편하게 이끌기 어려운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그렇죠. 얘기.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석 연료 분위기가 얘들 국가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람코라든지 UAE의 국영석유 회사, 카타르 국영석유 회사들이 탈화석 연료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안 좋아하죠.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어차피 석유 가스를 안 쓰는 세상은 없다. 60%는 쓸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무리하게 탈화석 연료 하는 게 아니라 석유 가스 생산하는 걸 좀 더 친환경적으로 하는 방법을 고안하면서 가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석유를 안 산다면 골치 아파지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완전하게 독립을 한다? 그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연료에서, 화석 연료에서. 그래도 한 50% 60%는 쓸 건데요. 네. 그럼 쓰지는 않느냐? 50% 쓰니까 그래도 쓰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생산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을 팔다가 50, 60 판다면 이 나라 어떻게, 그 나머지 5, 60, 4, 50을 어떻게 메워요? 그렇죠. 다른 산업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석유라는 게 파다가 안 파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다가 중지해서 다시 열는 게 쉽지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고민은 그거예요. 석유 없는 세상으로 갔었을 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고 석유도 있으면 그래 석유 덜 팔고 다른 거 더 팔아야지 되는데 아예 다른 게 없어요. 석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지금 위기가 있는 거죠. 위기를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UAE 같은 경우에는 별걸 다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이클도 그렇고 뭐 관광 틈만 나면 뭔가를 계속 만들어서 사람들 끌어들이고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예. 그러면은 합작할 수 있는 한국의 회사들은 오히려 투자 기회가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상대방의 카운터파트들이 별로 없어요. 뭐 신한투자증권의 카운터파트가 저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쉬운데 그걸 거의 새로 가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산업이 불비하군요. 네. 모든 상황.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경험을 어디서 했냐면 우리가 정부가 삼각협력을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2년 전에 이스라엘, 한국, UAE를 한번 해보려고 연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디서 막히냐면 UAE에 마땅한 회사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협력할, 제휴할. 예. 그쪽에서는 들어오기만 하면 다 해준다고 그러는데 실체가 잘 안 보이니까 그게 문제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민간 기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에는 움직임은 보이긴 어렵다. 그러면은 그동안은 어떻게 먹고 사는 거예요? 석유를 잘 먹고 살았죠. 그럼 모든 상품, 공산품들은 다 수입이고? 네, 거의.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예를 들면 왕실이 돈 버는 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수입품 중개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무역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벤츠 자동차 총판매상을 받는 거고요. 뭐 오메가식의 총판매상 이런 거를 그 총판매 그 권한을 왕실에 있는 왕자들이 가져가지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죠. 거기서 마진을 획득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요. 자기네 자국에서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국가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발전해야 됐다는 그 아이디어가 그리 없이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왔어요. 그러니까 빈부차도 심하고요. 그러면 주로 유통업만 있었겠네요. 주로 유통업이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유통 좋아하죠. 원래 아랍 사람 상인들이 오랫동안 그 낙타를 끌고 왔다 갔다 했으니까. 상인의 그 기질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트레이더예요. 제조업이 아닙니다.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강한 거고요. 네. 그쪽에는 제조업 기반이 그래서 없어요. 주로 체인지, 그 트레이드 하는 게.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그 이슬람 문화가 과거에 정말 영화로 왔다, 엄청났다, 네, 네, 문명이 최고로 앞섰고 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의료도 다 이슬람에서 배워서 유럽이 갖다가 쓴 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아니죠.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걸프 지역에서는 네. 걸프는 이슬람의 중심지가 아니었죠. 아 그렇군요. 예. 걸프가 중심지가 아니라 강이 있어서 물 수자원이 풍부한 메소포타미아죠.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그 네, 발상지군요. 지금의 이라크, 시리아 이쪽 지역이 문명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이제 바빌로니아라든가, 네, 그럼요.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예, 그리고 페르시아, 네, 페르시아 연결되는 그 라인에서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위대한 학자들이라든지 위대한 사람들은 딱 그쪽 지역에서 나왔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 지금 우리 아라비아 반도 사막 많은 지역 있잖아요. 네. 여기가 뜨기 시작한 거는 석유 나오면서부터예요. 그럼 옛날에는 사우디 반도, 그쪽 아라비아 반도는 정말 척박한 땅이었겠네요. 그럼요. 아니 사우디아라비아는 90%가 사막인데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위대한 학자들을 이런 사람들은 다 페르시아 출신이라든지 이라크, 시리아 쪽에서 나왔죠. 네, 이집트라든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산업 석유가 많이 지금 물론 이제 이라크라든지 이라는 석유가 많긴 하지만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가 크게 된 건 1938년 이후죠. 그럼 결국은 이슬람 문명의 중심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럼요. 만들어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문화권을 뭐라고 그러냐면 네. 사실은 지중해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과 무슬림 세계가 계속적으로 교류를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교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커진 게 유럽의 저 이베리아 반도까지 간 거고. 그럼요. 이베리아 반도에서 무슬림들이 711년에 들어갔고 네. 이베리아 반도를 통해서 무슬림들이 고대 그리스에서 배워온 과학과 철학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유럽으로 그게 가는 바탕이 됐죠. 그러면 이제 지중해 그 주변을 싹 다 그러면 과거 중세 때는 기독교나 가톨릭 세력보다도 이슬람 오스만 세력이- 투르크가 있었을 때는 네. 좀 과장된 말로 오스만 투르크의 허락 없이는 단 한 척의 지중해에 뛸 수 없다 했을 정도로 오스만 투르크가 강력했죠. 오스만 투르크는 요즘 말하는 튀르키예, 터키. 전신이죠.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연결되는 문화예요. 예. 연결되는 문화고 무슬림들이 그런 면에서 영향을 많이 줬고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역사를 공부하는 저희들이 하는 말은 이제 그 학자 중에 저희들이 존경하는 고이타인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이 고이타인이라는 학자가 이슬람 문명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intermediate civilization, 중간자 문명이다. 서양이 잃어버렸던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업적을 흡수해서 네. 발전시켜서 유럽에 전달해 줬던 전달자 문명, 그러면은 중간자 문명. 갑자기 이런 질문인데 철학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뭐 플라톤의 영향을 중동에서도 받았을까요? 그럼요.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의 책이 다 그리스어로 써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아랍어로 옮긴 사람들이 시리아어를 쓰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랍에 살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리아어하고 아랍어는 굉장히 가까운 언어예요. 예수가 썼던 게 시리아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시리아어가 뭐냐면 아람어의 시리아 지역 방언을 시리아어라고 그래요. 네. 예수가 썼던 그 말이에요. 아람어예요. 아람어라고 하죠. 아람어. 네, 네, 예수가 마르코 복음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
그 말을 하잖아요. 성경은 그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써 있으니까 예수는 그리스어를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엘리 레마 엘로이 또는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잖아요. 엘리 나의 주여 레마 왜 사박타니 저를 버리시나이까 거든요. 그 아랍어로 해볼까요? 엘리 일라이 레마 사박타니 타박타니 거의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랍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었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아랍어로 옮긴 거예요. 네. 그리스어로 된 거를. 네. 거기서 그 책을 보고 아랍 사람들이 철학을 하고 의학을 했고요. 네. 그거를 발전시켰고 그 발전시킨 거에 유럽으로 간 겁니다. 유럽으로. 네. 유럽으로 갔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유럽은 뭐 프랑스, 독일 이런 쪽 유럽입니까? 스페인 쪽에서 프랑스 쪽으로 가고 갔죠. 왜냐면 제가 가장 존경하는 철학자가 이븐 루슈드인데요. 이 사람이 12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스페인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이 사람을 너무 존경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쓴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서를 아랍어로 된 거를 히브리어로도 번역하고 라틴어로 번역하고 그러면서 자극을 받고 이 사람을 좋아했고 그러면서 그 영향을 받고 나왔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래서 내가 이분 루시도 더 뛰어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예. 그러면서 유럽이 자극을 받았고 자극을 받으면서 야 그럼 우리가 원전을 봐야겠다 하고 그리스어를 원전을 이제 르네상스부터 보기 시작하면서 유럽이 완전히 이 무슬림 지역을 완전히 넘어섰죠. 야 그러면 이제 중세 시대는 정말 차이가 엄청났겠네요. 중세는 거의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수백 년이 역사에서 지나가거든요. 너무 편안하게 잘 지냈을 수도 있고 어떤 사건도 없었고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이 자기 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아무 사건이 없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건가 아니면 누가 말하는 것처럼 뭐 르네상스적 입장에서 뭐 암흑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암흑 시대는 너무 과장된 말이고요. 많은 거에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있었죠. 그 영향을 받고 있었고요. 그게 무슬림들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대 서양 의과대학에서 근대 전까지 교과서로 썼던 게 이븐 시나의 의학서예요. 이븐 시나는 지금의 아마도 그 사람이 지금 패스포트를 받으면 투르크메니스탄 사람일 거예요. 네. 예, 국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어를 쓰던 사람이고 지금 이란의 모국어인 페르시아어를 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책이 번역이 돼서 근대 교과서 근대 서양의 의과대학의 교과서로 썼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지도를 지금 말씀하실 때 보니까 과거가 이제 그 중심은 예를 들어서 지금 아마 시리아, 레바논, 그렇죠. 이스라엘 요 그 지중해 오른쪽 편, 지중해 동부 쪽이 중심이었다가 앞서 지금 말씀하신 스페인 그 이베리아까지면 완전 서쪽 끝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중해를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한 걸로 봐야 돼요? 그 무슬림들이 이쪽으로 북아프리카 쪽으로 북아프리카로 이슬람이 번해지면서 거기에서 지금의 모로코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간 거죠. 711년에. 그러니까 지브랄타. 옛날에 모로코가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죠. 지브랄타라는 말이요. 자발 따리크 장군이 넘어갔던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브랄타가 된 겁니다. 왜냐면은 그 기독교계에서 가장 되게 높게 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모로코에서 공부를 하고 막 알제리, 알제리 쪽이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북아프리카가 과거에 다 로마의 영토잖아요. 로마 제국의 영토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로마가 지배했던 땅을 무슬림들이 지배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스페인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위쪽으로 넘어갔으면은 쭉 지금 생각하는 유럽의 본토로 갔을 텐데 밑으로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위에는 막혀 있었죠. 그 당시에는. 비잔티움이 아직까지는 비잔티움이 1453년까지는 그래도 콘스탄티노플이 살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살아 있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의 이스탄불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렇죠. 그때까지는 그랬고. 그렇죠. 그걸 깬 게 그럼 터키인 거예요.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튀르키예는 자신들이 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에 맞먹는 제국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그게 라틴어를 쓰는 로마 제국이 아니라 튀르크어를 쓰는 로마 제국인 거죠. 무슬림 문명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징이 바로 성소피아 성당인 거네요. 성소피아 성당. 성소피아 성당이 원래는 이제 동로마의 위대한 성당이었죠. 동로마의 성당이었다가 이게 이제 튀르키예가 이제 넘어가면서 그 성소피아 성당은 그 위에다 그냥 다 이슬람 그림으로 싹 칠만한 거죠. 싹 바꾼 거죠. 근데 이게 성소피아 성당이요 참
참 곡절이 있는 성당입니다. 네. 원래 동로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리스 정교회 성당이잖아요. 예. 그게 한번 로마 카톨릭으로 바뀐 거 아시죠? 예. 그렇군요. 1204년에 십자군들이 들어가가지고 강제로 카톨릭으로 바꿨다가 네. 다시 로마 정교로 왔다가 그리고 다시 그리스 정교로 왔다가 다시 무슬림들한테 뺏긴 거죠. 네. 그럼 갑자기 또 역사. 십자군 전쟁은 그러면 튀르키예가 강성하기 전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죠. 튀르키예가 강성해서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네. 이제 신참들이 이슬람을 너무 빡빡하게 믿으니까 네. 이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 순리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꼈고 그러면서 거기 안 되겠다 해서 이거 좀 정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래서 시작한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관계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튀르키예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이 이슬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 이제 한국에서는 이슬람하면 다 아랍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네. 아랍은 10세기 이전에 다 끝났습니다. 아랍은 10세기 이전에 다 끝나요. 아까 말씀하신 아랍은 뭐 저기 베이루트, 뭐 시리아 이 동네. 아니 그러니까 이슬람이 처음 시작한 건 아랍 사람들이 시작한 건 맞는데. 아랍 사람. 네. 9세기부터 되면은 이제는 이슬람 세계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강력한 힘들은 문화적인 힘은 페르시아로 넘어가고요. 네. 10세기가 되면 완전하게 누구한테 넘어가기 시작하느냐면 튀르키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동쪽 끝에서부터 네. 점차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넘어가서 결국은 유럽하고 맞닿아 있는 튀르키예, 지금의 튀르키예까지 가는 거고, 네. 그거를 거기까지 전진시킨 거는 튀르키예다. 튀르키예죠. 어디까지 가면 사실 튀르키예가 거기까지 안 갑니다. 더 갑니다. 알제리까지 가요. 네. 모로코만 튀르키예가 못 먹었어요. 모로코만 못 먹었어요. 네. 알제리까지 다 먹었어요. 튀르키예가 다 지배했습니다. 지금의 그 오스만 튀르키예가 지배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근대 이전의 아랍 지역 땅은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의 지역 땅은 누가 실질적으로 지배자였냐? 튀르키예를 쓰는 무슬림들이. 칼리파, 네. 칼리파 술탄이 다 튀르키예 사람이에요. 튀르키예였죠. 그러니까 전 이상하다. 이 사람 동양 사람들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튀르키예가 시작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국말 쓰는 사람, 지금 튀르키예말 쓰는 사람, 일본말, 몽골어, 만주어, 퉁구스어 이게 같은 계통의 언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호랑이 담에 피던 시즌에 분명히 같은 말을 썼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우리가 알고 있기는 돌골족이 거기까지 간 거다. 내려오면서 인도 유럽어 쓰는 사람들하고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안 바뀌지만 생긴 게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꽤 많아요. 터키 가면 총천연색이더라고요. 그렇죠. 서양부터 동양까지 다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대륙의 끝에 머리에서 잘 안 나가고 고립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얼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조금만 우리가 만약에 한국이 중국 쪽으로 더 가 있어가지고 사람들하고 계속 왔다 갔다 했으면 우리도 많이 달릴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도 저 한국 사람이 서로 이렇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튀르키예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거는 마치 그냥 뒤에서 미국 사람이네? 영어로 해도 되겠네? 할 정도 생긴 사람들이 튀르키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섞여서 내려온 거고 이들이 힘이 어마어마해서 중앙아시아로 내려와 가지고 알제리까지 내려온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네, 튀르키예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문명을 얘기를 했었을 때 이 튀르키예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이 튀르키예가 중세부터는 이슬람 문명의 중심으로. 그럼요. 1299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시작을 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1922년에 끝나니까. 1922년. 예. 1922년에 끝납니다. 튀르키예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그러니까 거의 이 사람들이요. 600년 정도를 안정적으로 넓은 땅을 다 다스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거기에 다 종속돼 있었고 그걸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들어와 가지고 야, 니네들은 왜 너하고 말 다른 튀르키 사람들의 지배를 받느냐. 그래서 아랍 사람들의 민족주의 의식을 불러일으켜서 아랍을 튀르키예하고 분리시키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근대가 민족주의 시대가 되면서 아랍 무슬림, 튀르키예 무슬림이 확연히 구분되기 시작하지만 그전에는 다 튀르키예가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슬람 세계를 1400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져왔고요. 아랍인의 지배를 받은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랍 종교를 가지고 위대한 이슬람 문화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슬람 문화에 혼밥 빠졌던 튀르키예 사람들은 땅을 넓혔죠.
그래서 우리가 아랍인의 종교, 페르시아인들의 문화, 튀르키인들의 무력 이게 1400년 이슬람 문화를 아주 단순하게 보는. 근데 갑자기 또 근원적인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길래 무슬림 문화가 이렇게 사실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는 이 사람들을 매료시켜서 그렇게 흠뻑 빠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슬람 그 칼리파 국가, 술탄의 국가가 되게 만들었을까? 네. 특별한 성직 제도가 없어서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네, 성직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부패할 사람들이 없군요. 근데 성직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간의 높낮이가 없었지 않았나. 그게 더 강력하게 오지 않았을까. 아, 이 평등 사회. 네, 평등 사회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슬람 공동체 umma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네. 그 umma라는 게 상당히 그 공동체 그 평등한 공동체고 또 우리가 이제 모스크에 가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가 그 umma 속에 살아 있어서 그게 이제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이렇게 저는 늘 생각하지만 이슬람 문화는 우리 한국에서 따지면 개신교 문화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네.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한국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좀 더 강해지고 사람들이 목사님을 너무 떠받드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지. 무슬림들은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오히려 개인적인 그 공간이 더 넓다고 할까요? 네. 예. 천주교는 확실히 위계 질서가 있고 평신도와 사제와는 그런 면에서 무슬림들이 더 이동이 가볍고 적응이 더 쉬웠고 그러지 않았을까. 네. 그 조선시대 천주교가 처음 들어섰을 때 당시 이제 천주쟁이라고 한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회에 충격을 줬던 거는 이들이 왜 조선시대의 그 딱딱한 신문사회를 그리스도교의 평등이라는 것으로 놀라면서 받아들였잖아요. 쌍놈과 양반이 같은 방에서 호용호제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당시에 쌍놈 천주교 신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천국이 두 개가 있는데 죽어서 갈 천국과 지금 이 방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양반과 호용호제를 할 수 있느냐. 같이 앉을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 무슬림들한테 굉장히 강하잖아요. 평등사상. 그래서 더 널리 퍼졌던 것 같아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네. 그럼 결국은 그 튀르키예는 그 서양 기독교, 카톨릭 기독교와 이쪽에서 간 그 무슬림과의 딱 중간적인 위치에서 그 위치를 하면서 뭐 서로 교류를 하던가 아니면 서로 대립을 하던가 그런 거. 그러니까 무슬림들은요 끊임없이 지중해 사이에 두고 그리스도교 문명과 계속 접촉을 했어요. 네. 계속 접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슬림과 십자군하고 싸웠기 때문에 서로 원수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십자군은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무슬림과 싸운 거지 무슬림들은 십자군과 싸우는 거를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결이라는 그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과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의 반대되는 무슬림들과도 싸웠습니다. 무슬림들이 싸울 때 크리스찬들 이용해가지고 같은 편 먹고 쟤를 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싸웠었어요. 예, 그걸 갖다가 이슬람과 그리스도교의 싸움이라고만 보는 거는 서양적인 시각이죠. 예, 그래서 이 계속적으로 지중해 사이에 두고 계속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은 패권을 다 유럽이 가지고 있고, 그렇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모슬람은 그 중세의 그 찬란한 문화를 지금 못 이어오고 있는가 아마 그런 질문 드렸었는데 그 어느 시점부터 이게 차이가 나기 시작했을까요? 일단 오스만 투르크가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철저하게 패배하기 시작한 시작점이 1683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윈을 포위하다 실패합니다. 제2차 포위가 실패한 거거든요. 1차 포위할 때는 보다는 다르게 2차 포위 실패는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연이어 이어지는 1699년에 카를로비츠라는 곳에서 조약을 맺는데 처음으로 패자의 입장에서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제 1699년이니까 17세기 말이죠. 말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예, 보면은. 그리고 1798년에 나폴레옹이 알렉산데르를 침략했을 때 그때 군사력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이미 그때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게 끝난 거는 1798년이고요. 이미 시작된 거는 1699년에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아,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을 위대한
군주로 생활을 하는군요. 네, 그 나폴레옹이요. 유럽 밖으로 최초로 프랑스 혁명 정신을 끌고 나간 게 중동이에요. 그게 1798년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무슬림 세계가 완전히 밀리죠. 18세기에는 완전히 밀리기 시작한 시작입니다. 눈에 띄게. 그렇구나. 네,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이미 영국이 인도로 들어와 있었죠. 네. 예, 그러면서 19세기 되면 완전하게 무슬림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저희 이제 저희는 경제를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네. 그동안 공부한 거하고 딱 닿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 시발점이 딱 저희가 느끼긴 저거네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주식회사가 생기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함대를 만들 수 있는 돈이 모아지면서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시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돈으로 대항해 시대를 펼쳐가는 딱 그 시점하고 딱 맞습니다. 맞대요. 예, 그리고 나폴레옹이 1798년에 왜 굳이 알렉산드리아에 들어갔냐면 영국의 길을 막기 위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영국이 이미 인도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예. 막으려고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영국을 뒤에서 치면서 그리고 지중해 길을 만들려고 그때 생각한 게 수에즈 운하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수에즈 운하 나중에 연결되지만, 예, 나중에 프랑스가 연결하지만 그게 다 이 시장에 그리고 자원 이걸 다 보고 들어온 거죠. 그런데 아마도 그랬어도 아직까지는 그 유럽이 무슬림 지역에서 먹고 살 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석유가 나오면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 1908년에 이란에서 석유가 터지면서 이제 중동은 완전히 패권이 완전히 패권, 예, 완전입니다. 1908년 석유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다시 궁금해지는 게 그거네요. 그 이슬람, 저는 개인적으로 무슬림 문명에서 주식이란 것, 그다음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본이 모이는 게 잘 안 된 게 종교적인 것과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니요, 주식은 괜찮거든요. 그래요? 예. 돈을 모으거나 빌려오거나 뭐 이런 거 잘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괜찮아요. 예. 주식 투자는 왜냐면 그건 어차피 이자처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자 놀이를 못하게 했지. 네네. 주식 투자는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할 수 없는 거. 네. 이게 이슬람 문명의 저희가 느끼기에는 네, 경제적으로 보면 영국이 영국되게 만든 거는 채권을 발행해서 끝까지 갚아서 또 다른 채권을 구매하면서 왕권이 강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붙은 부르주아들이 세금을 딱딱 내주면서 그게 이제 잘 돌아가면서 그렇게 됐다고 저희는 경제사적으로는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게 이슬람의 공동체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호혜적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 무슬림 세계에서 이자 놀이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실 현재 세계에서 이자 놀이 없이는 현대 금융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네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중간 시대는 저는 이제 중간 시대라고 그러는데 중간 시대 무슬림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자 놀이를 하면 안 되는데 돈은 벌어야 되겠고 제가 그럼 우리 부장님이 저한테 1억 원을 빌리고 싶잖아요. 네네. 그러면 제가 무슬림인데 네. 돈을 빌려주고 6개월에 갚아라 이자까지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제가 자동차를 네. 1억으로 사와요. 제가 그냥 제가 팔아요. 아니 저한테? 제가 사와요. 1억 원에 1억 원 필요하시잖아요. 네. 제가 그 차를 1억 원에 사와요. 이 사람한테 있어. 네. 그러면 6개월 후에 저한테 이 차를 1억 5천에 사가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예. 이게 이제 이중 판매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슬림 사회에서는 돈을 딱 묶어두고 돈에서 따박따박 이자 받는 건 안 되지만 거래로 인한 차액은 괜찮거든요. 그 양 한 마리 더 받는 건 상관없지만 예. 현금 캐시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아니요. 그게 주는 형식이 판매 형식으로 되면 된다 이거예요. 네네. 똑같은 물건을 이거를 제가 각동희님이 갖고 계시는 이 물을 1,000원에 사오고 네네. 안 먹고 있다가 3개월 후에 이거를 1,500원에 파는 건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사가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차익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자 놀이를 폐하는 편법 중에 하나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정당한 이자 놀이도 안 되니까 그게 아무래도 금융에는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예. 크리스천들도 사실은 돈을 빌려주는 거 안 됐잖아요. 네. 중세 시대에는 네네네. 원래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땅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자놀이도 많이 했지만 네. 그러한 이자놀이들을 전부 다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이 맡겨먹잖아요. 유대인들이 넘어가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쪽에 그렇죠. 전문가들이 된 거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도 네. 그 전에는 중간 시대, 중세 시대 때만 해도 사람이 돈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영혼이
망친다고 생각했기 예. 때문에. 사실은 맞죠.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금융 발전에 유대인들이 훨씬 더 빠르게 됐었던 것 같고 무슬림들이 좀 늦었죠. 그럼 지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은 사실은 무슬림 문화권에서 저한테도 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슬림들은 다 무이자 은행이냐? 아니에요, 이자 은행이에요. 이자 은행인데 제가 항상 이제 이게 무슨 그러니까 무이자 은행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무이자 은행이에요? 이자 은행이죠. 이자를 주면서 그거를 이자란 말 안 붙인다고 그래서 이자 은행이 아니냐. 요즘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는 이런 어떤 채권 채무 그다음에 금융 시장 이게 안 돼서 현대 사회에서 오히려 조금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사실은 서양을 따라왔는데 왜 그러면 갑자기 무이자 은행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20세기가 들어오면서 무슬림들이 야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원리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이 야 그래도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지켜야지 꾸란에 분명히 이자놀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자놀이 하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 무이자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편화된 건 아닙니다. 예, 보편화된 건 아니고 그렇게 자꾸만 재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현재 세계 무슬림 세계도 역시 세계 경제 흐름과 맞붙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늦었죠.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확산 속도 어떻습니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들어도 무슬림의 아프리카 쪽의 확산은 굉장히 빠르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도 이슬람이 전 세계 곳곳에 막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무슬림들이 많이 퍼진 세계에서 자연 출생률로 가장 멀리 퍼지는 종교가 이슬람이고 선교로 가장 멀리 퍼지는 종교가 그리스도교잖아요. 네. 근데 선교보다는 출생이 더 빠르죠. 그렇군요. 예, 무슬림들이 중에 출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2100년 정도 되면은 전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무슬림 지역에서도 인구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데, 비무슬림 지역에서 둔화된가 그 폭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슬림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슬림들이 많아지는 거지, 정말 그 숫자를 이 사람들이 정말 하루에 5번 예배하고 뭐 다 하는 그 무슬림들이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상으로는 매일 메카를 향해서 자리를 깔고 양탄자를 깔고 일하던 사무실에서조차 하루에 뭐 3번 또는 5번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막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저는 야 현대사회 그렇게 바쁜데 그거 지금 과연 가능할까? 만약에 모슬렘 중에 뉴욕에서 일하거나 이런 사람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편견이에요. 무슬림들이 다 그거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예. 네. 퍼센트로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 중동 지역에서 모스크에 나오는 사람들이 과연 몇 퍼센트라고 볼까? 한 20%라고 젊은 사람들이 한 20%라고 보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많고요. 네. 근데 무슬림들도 우리가 늘 하는지만 무슬림도 똑같이 우리하고 생각하고 생활하고 네네. 그렇게 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슬림도 이 나라에 뭐 예를 들면 이집트의 99%가 무슬림이다, 뭐 90%가 무슬림이다. 무슬림들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루에 5번 예배 다 하고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와서 결국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게 모든 게 정말 숨도 안 쉬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런 종교 전통이 오히려 되게 약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그게 경제 발전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슬림 세계의 문제는 종교가 아니라 경제다. 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사실은 여러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슬림 지역 국가에서. 어떤 문제?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거나 그러면 사회 불안 생기고 그리고 당연히 정부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또 대다수의 무슬림 국가들이 민주주의가 안 됐거든요. 그 야당을 탄압하고 그러면 누가 또아리를 틀겠습니까? 극단주의, 원리주의가 또아리를 틀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무슬림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발전이 안 되는 이유는 저는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안 돼서. 민주주의가 안 돼서. 사실 뭐 아시다시피 민주주의가 안 되면 경제가 발전할 수 없잖아요.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딱 찰떡궁합이 민주주의죠. 네. 네. 그게 안 되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저는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지만 더 창조적으로 무엇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 사회도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어느 정도 국가 경제로 올라갈 수는 있을 텐데
국가 주도의 경제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네. 자유로움이 있어야죠. 제가 제 친구가 축구 전문가여서 제가 한 수년 전에 2002년쯤에 제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아니 축구라는 게 그냥 11명 팀을 꾸려놓고 한 3, 4년 죽으라고 기계적으로 훈련시키면 그 월드컵 우승 못하겠냐. 4년 동안 5년 동안 발 맞췄는데 그랬더니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봤자 아마 아주 잘해봤자 4강일 거다. 왜? 그랬더니 축구는 창조적인 플레이가 필요한데 그렇게 기계론적으로 하면 8강이나 4강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승하는 나라들은 허를 찌르는 창조적인 플레이가 되고 창조적인 플레이가 된다는 얘기는 개개인이 자유로움이 있어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제일 먼저 했던 게 한국 선수들의 서열 문화를 깨려고 그랬다. 서열 문화를 깨야지만 창조적으로 패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직의 문화에 있으면은 내가 패스를 주기 싫어도 눈치 보고 패스하고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경제가 여전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 그래서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제도 그런 게 돼야지만이 발전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최근에 역시 2002년 월드컵 축구 대표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2002년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소속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그 선수들 중에서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대학 선수 출신이 하나도 없다. 아, 소위 말하는 그 연고 출신이 적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대학의 선수들은 없고 다 실력으로 뽑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축구가 안 되듯이 축구 우승 못 하듯이 경제도 그런 민주주의가 돼야 되는데 무슬림 국가들이 사실은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서양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오히려 이제 음마 문화라는 건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나가기가 오히려 더 쉽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 자유가 있어가지고 좀 더 많이 번 사람들이 더 많이 내놓고 그렇게 가면 더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정치가 다 권위주의예요. 무슬림 국가들 거의 다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튀르키예도 권위주의 국가고요. 인도네시아가 그나마 지금 제일 난데 인도네시아도 그나마 제일 낫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를 이슬람 민주주의의 모범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튀르키예는 빼고 있거든요. 에르도안이 지금 아주 독재자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무슬림 국가들이 무슬림 다수인 국가들이 정치적인 자유가 부족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경제 자유가 부족할 거고 그래서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은 한계가 있다. 예,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종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터키가 오히려 약간 굉장히 자유로웠던 나라가 조금 회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사실은 에르도안 자체가 이슬람주의자입니다. 이슬람으로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튀르키예의 세속주의 헌법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아마 이 사람이 정권을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았죠. 그러면서 말은 케말 파샤의 그 튀르키예 공화국의 정신을 잇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다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타투르크 케말 파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세속주의를 가지고 와서 저기 튀르키예를 아주 현대화시켰던 사람이죠. 물론 아타투르크에도 명함이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하긴 했어요. 극단적으로 하긴 해가지고 이슬람 믿는 거를 마치 그냥 죄악시해 버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오게 된 게 에르도안인데 에르도안의 꿈은 다시 튀르키예를 저는 이슬람으로 돌리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예요? 네. 예, 그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종교 국가 같이. 그러니까 적어도 이란 같은 나라는 아니지만 이슬람적인 원리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고 싶어하는 게 튀르키예예요. 그 힘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지금 에르도안 정부는 뭐 압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이끌고 가고 있고 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투표해서 잘 계속 당선돼요? 그게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네요. 신기하게.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인기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튀르키예 세속주의가 너무 지나치게 종교를 탄압을 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반발도 큽니다. 예, 에르도안의 지지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커요. 원래 그 무슬림들은 술을 먹는 게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가 저는 한번 가봤는데 맥주집까지는 있더라고요. 네, 맥주집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못하게 하겠네요. 이제는 점차. 뭐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지만 뭐 하나하나 바꿔간다면 에르도안이 계속 집권하고 이런 분위기를 쭉 간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튀르키예도 세속주의로 중요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싸우면 되겠죠. 그렇군요. 네. 젊은 사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술을 잘 마시지 못한 사람이고 그래서 술이라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저는 술 없애는 건 되게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술 없다 그러면 그냥 뭔가 자유로움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예, 저는 사실 맥주 한 잔이면 얼굴 빨개져서 못 마십니다. 예, 그런데 굳이 그것까지 없애면서까지. 예. 마지막으로 그 할람이라는 게 있고 또 하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할랄과 하람. 예, 그래서 요걸 좀 알아야 또 이슬람 문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슬람에서는 유대교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이슬람에서는 정결하기만 하면 이슬람 신앙의 50%는 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결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정결은 깨끗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할랄이 깨끗한 거고요. 네. 하람이 더러운 거기 때문에 합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랄은 깨끗한 거를 먹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먹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안 먹는 게 아니고요. 못 먹는 겁니다. 그걸 하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끗한 것만 먹어야 되니까 그걸 할랄이라고 그러고 하람은 깨끗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되는 거고 행동해야 될 것은 할랄을 하면 허용된 거고요. 하람은 금지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먹는 거로 따지면은 꿀 안에서 먹지 말라는 게 딱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체를 먹지 마라. 동물의 사체.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잡지 않았는데 죽은 고기들 있잖아요. 뭐 내 앞에서 갑자기 뭐 사슴이 맞고 죽었다. 어디를 받고 죽었다. 그럼 그거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피 먹지 말라. 그리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 알라의 이름으로 바치지 않은 거 먹지 말라. 도사를 알라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빨리 해서 피를 빼고 먹는 거거든요. 네 가지를 먹지 말라고 꿀안에 적혀 있어요. 그 옛날로 따지면 대부분 또 더운 동네에서 위생 문제하고도. 네, 맞습니다. 위생 문제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못 먹으니까 당연히 베이컨, 햄, 소세지 안 먹겠죠. 피 안 먹으니까 선지해장국 안 먹겠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파생되는 거고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있고요. 그 외에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하람이고 먹어야 될 건 할랄.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금지된 게 있고 허용된 게 있죠. 예, 금지된 거라면 예를 들면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 중에는 모든 의례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안 해도 되고요. 단식 안 해도 되고요. 예.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알고 사랑하고 싶은데 아내가 생리를 한다? 안 돼요. 예,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할랄 하람이 정해져 있고 해야 되는 게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러니까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무슬림 사회에서 보면 오른쪽이 깨끗한 쪽이고 왼쪽이 더러운 쪽이에요. 왼손잡이도 기분 나쁘겠네. 네, 왼손 별로 권장 안 합니다. 그래서 모스크 들어갈 때는 깨끗한 곳이잖아요. 오른발부터 들어가고. 화장실은 더러운 곳이니까 왼발부터 들어가고. 예. 그리고 소변을 본 다음에 남성들도 소변 나오는 부분들은 물로 닦아야 되고. 예. 뭐 이런 정결 의식이 대단히 강조가 돼요,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와 굉장히 비슷해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생활 속에서 지키는 게 많아요. 그러면 중세 패스트 이런 거 없었겠네요. 무슬림 지역에서는 그렇죠. 유럽과는 달리.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덕분에 크리스찬들이 그러는 건데 예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제자들이 아무거나 먹는 걸 굉장히 불평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가 말하냐면 너한테 들어오는 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한테 나가는 게 너를 더럽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교의 정신이거든요. 그리스도교는 법에 얽매이지 않고요. 법을 안 지킨다는 게 아니라 세세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법의 근본 정신을 물었어요. 예수의 혁신이 그건데 법의 근본 정신은 뭐냐?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법을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근본 정신을 물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근본 정신을 물어서 법을 세세하게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슬람과 유대교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유일신교지만 셋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할랄은 말 그대로 허용된 것, 하람은 금지된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죠. 오늘도
이렇게 이슬람, 무슬람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무식하고 잘 모르고 중세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인류사의 그 문명이었고 문화였고 역사였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무슬림들이 그 부분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옛날에는 더 잘 나갔는데 왜 이렇게 망했는가? 그 19세기가 되면은 무슬림들이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질문을 해요. 네.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됐는가? 예,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발전을 못했죠. 네. 그때 알 아프간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야, 서양 문화 받아들여라. 그 사람들이 야, 그거 이교도 문화인데 왜 받아들여? 이렇게 했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야, 그게 왜 이교도 문화냐? 우리가 전해준 거다. 우리가 전해준 거기 때문에 서양의 기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이교도 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걸 되찾는 것이다. 그게 19세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이미 그때는 뒤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이거를 우리 걸 되찾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무슬림들이 서양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거죠. 네네네. 승부가 나버렸습니다. 예. 네. 오늘도 여러분 어떻게 그 유익한 시간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주 뭐 저는 이제 지도를 펼쳐가면서 막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재밌어요. 혹시 여러분도 보시면서 이거 어디였지 보시면 지도를 펼쳐서 이렇게 우리 박현도 교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훨씬 더 생생하게 중세 시대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더 이해하시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시는 우리 박현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